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M주니어 사회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초급 3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33회 문제 다들 풀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 33회 시험은 매우 쉬운 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32회차 시험 해설을 하면서도 이번 시험 좀 쉬운 편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33회차 시험은 더 쉬웠습니다. 합격률도 87.3%로 역대 최고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쉬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합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지금 풀어보신 분들도 고득점 점수가 꽤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항상 이렇게 시험이 쉬우면 좋겠지만 난이도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개념 정리해 두셔서 앞으로의 시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이 시대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움집을 만들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실을 뽑아서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중요 키워드들의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이 키워드들을 보면 이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 움집 기억하시고요.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가축 사육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신석기 시대 때 실을 뽑아서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뼈바늘에 그것을 꿰어서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거,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신석기 시대부터 의복을 제작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유물 두 가지,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유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청동 거울이 나와 있습니다. 청동 거울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죠.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의 농기구니까 철기 시대. 네, 농경문 청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따비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농경문 청동기는 후기 청동기에서부터 초기 철기까지. 초기 철기 이 시대 때 사용된 유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곡식을 저장하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지금 고조선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내용, 당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있는 거 맞고요.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으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죠.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물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비, 탕, 미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비탕미, 비파형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서 출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가야를 정복한 건 신라 진흥왕 때의 일이죠. 신라 진흥왕.
이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금관가야를 정복한 건 신라 법흥왕 때의 일이고 대가야를 정복한 건 신라 진흥왕 때의 일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22담로를 설치하였다. 22담로는 백제에 있었던 거죠. 백제, 무령왕 때. 무령왕 때. 22담로를 지방에 설치하고 그 지방의 요지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개의 법으로 8조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8조법이 있었던 나라 바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3개의 조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8조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고조선의 사회상은 어땠는지 그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맹 초기 철기 국가의 제천 행사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되겠죠. 부여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사마는 5월제, 10월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제천 행사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암기 팁으로도 많이 매시간 드리고 있는데요.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사만, 5월제, 10월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예요. 친구, 동무예요. 그래서 3, 4, 5 짝을 지어서 아주 열심히 논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짝을 지어 열심히 논다라는 암기 팁 기억하시면 이 부분 제천 행사는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천년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흰 말이 큰 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깨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 아이가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장면. 알 모양이 박과 같으니 성을 박이라고 하자. 이름은 세상을 밝힌다는 뜻으로 혁거세가 좋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혁거세. 얘기하고 있죠.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 바로 신라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아냐 모르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신라 박혁거세의 이런 건국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6 촌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우물 옆에 흰 말이 이렇게 엎드려 있었고 그 앞에 큰 알이 있었습니다. 그 알을 하늘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었죠. 그래서 촌장들이 다가가니까 흰 말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큰 알만 남게 되었는데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박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라에 해당하지 않은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화백회의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그럼 정답이 되겠네. 정답이 아니라 옳은 거네요. 이건 신라. 그 다음에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골품제는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맞네요.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우상국 정복한 거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지증왕. 1, 2, 3번 모두 신라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진대법을 실시한 건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고국. 선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진대법도 거의 매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대법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고구려 고국천 왕이 을파소라는 제상을 등용해서 그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진대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빈민 구율 제도였어요. 봄철에 곡식이 떨어지자 봄철에 국가에서 이제 곡식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게끔 하는 제도였어요. 그게 바로 진대법이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불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편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보고 싶은 아빠께 오늘은 여행 둘째 날로 교토에
고류사를 방문했어요. 교토의 코류지를 방문했대요. 이곳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목조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보았어요. 얼마 전 서울의 박물관에서 보았던 불상과 굉장히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삼국의 문화가 이렇게 일본에 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일본에서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교토에 가면 고류사라는 절이 있죠. 코류지라고도 해요. 코류지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목조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국보 1호예요. 선생님도 직접 가서 이것을 봤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아름답게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목조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미륵보살의 상인데 반가사유상이라는 건 가부좌를 틀고 반만 가부좌를 틀고 사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불상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하고 있는 모습의 불상 찾아볼 수 있겠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보 83호.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모습이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봐도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보면 그 목조로 만들어진 그 불상이 적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일본의 불상은 다 노송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적송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났던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적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포인트 하나. 또 하나는 일본은 불상을 만들 때 다 이렇게 몸통 따로, 팔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으로 제작하는 이런 그런 조각 기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것도 통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서 전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정확히 나라가 아직 딱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백제에서 만들어졌다,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제작설이 분분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불상은 뭐예요? 발해의 불상이죠. 이불병좌상이 되겠습니다. 이불, 두 명의 부처가 앉아있다라는 거죠. 좌상, 이불병좌상. 그 다음에 여기는 금동, 연가 7령명, 연가 7령명 금동열의 입상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고요. 연가 7령명 금동열의 입상 뒤에 큰 광배가 있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거는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의 모습이 되겠죠. 이건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를 하는데요. 불상들 이름 정확하게 몰라도 한능검에서는 이게 어느 시대의 불상이다라는 것만 알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느 시대의 불상인 거 반드시 잘 매칭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고구려의 왕으로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고구려의 왕이라는 거지.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 중에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태학을 설립한 왕. 태학 설립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바로 4세기 소수리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무령왕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백제의 왕이죠. 무령왕 하면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건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거 출제 많이 되고요. 무령왕 또 나오는 거 22담로 앞에서 설명했죠. 네,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 왕. 진흥왕도 정말 빠짐없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는 왕이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황룡사라는 절을 짓기도 하고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그 조직으로 편제한 그런 왕이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천 왕은 고구려의 왕이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올까요? 진대법.
진대법을 실시했다라는 거 각각의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백 장군이 패하고 나라도 멸망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대요. 무슨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까? 황산벌 전투 얘기하는 거죠. 백제 5천의 군사와 그다음에 신라 김유신의 5만의 군사, 백제 이제 그 계백 장군의 5천의 군사, 신라 김유신의 5만의 군사가 황산벌에서 싸워서 결국에 백제가 멸망하게 된 전투죠.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바로 백제를 부흥시키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흑치상지 장군이 백제 부흥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으니 우리도 합류하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 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각각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한 다음,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고구려도 마찬가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각각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산벌 전투 패 다음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다가 되겠네요. 황산벌 싸움에서 백제가 지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이 나오는데 김원창의 난은 통일신라 거의 하대의 일이죠. 왕위 다툼과 관련된 지방 반란이었습니다. 이건 통일신라니까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앞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대표적인 사람 흑치상지가 있고요. 왕자 풍이 있습니다. 부여풍이라고 얘기하지. 왕자였던 풍, 의자왕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 인물들 기억하셔야 돼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 말들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암기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 왕자였던 부여풍이 복도에서 흑흑흑 울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백제 왕자 풍이 복도에서 흑흑흑 울었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여기서 써주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원효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승려로 화엄종을 열고 부석사를 세우는 등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를 대표하는 승려, 화엄종을 개창하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라는 절을 세우게 된 이 승려는 누구입니까? 너무 쉽죠? 의상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의상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정 보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정은 이번에 중급시험에서도 나온 승려인데요. 조선시대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고요. 사명대사라고도 불러요. 이번에 중급에서는 이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유정을 찾는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사명대사라고 불린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유정은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승병인데 의병 활동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승병장으로 활약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포로들을 3,000명 가량을 이제 3,0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승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천은 고려시대의 승려인 거 잘 아시죠?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다라는 거.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는데 이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종파였고 진울이 창시한 건 조계종이죠.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울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결사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고구려 전성기라고 학습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하면 떠오르는 왕들이 있을 거예요. 광개토대왕,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또 남진정책으로, 남하정책으로 아래쪽 한강유역을 차지한 장수왕의 업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충주고구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운 왕은 바로 장수왕이죠.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면서 만주 지안 지역에 세운 비석이 되겠고요. 충주고구려비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남한강 충주 지역이에요. 충주라고 나와 있구나. 원래는 이걸 중원고구려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충주를 중원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중원고구려비라고도 하는데 충주 지역 남한강까지 차지한 다음에 세운 비석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평양성으로 천도했어? 정답 1번에 나와 있네요. 정말 쉽죠? 이번 그 시험이 정말 이렇습니다. 거의 뭐 꽈서 문제를 내기보다 거의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양성으로 천도한 왕,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죠. 광개토대왕은 요동, 만주 지역으로 위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했다면 장수왕은 이제 아래쪽으로 남하 정책을 실시해서 남진 정책을 실시해서 백제하고 신라를 많이 압박을 했었죠. 그러면서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사람은 고려 말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화약과 화포를 만든 인물로 유명하죠. 화약과 화포를 만들어서 진포에서, 지금의 군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게 된다라는 거. 네, 대마도를 정벌했어 라고 나와 있는데 스시마섬이에요. 대마도를 정벌한 건 고려 말의 박위. 고려 말에 박위도 있었고, 네, 조선 시기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한 왕은 누구예요? 바로 고려시대 공민왕이 되겠죠. 원나라 간섭기 때 원이 그 천령 이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라는 관부를 설치하게 되죠.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려고. 근데 그것을 공격해서 천령 이북 지역을 다시 되찾은 왕이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반원자주 개혁으로도 유명한 왕이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민속놀이나 세시풍습도 거의 뭐 매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뭘 물어보고 있냐? 이번에는 너무 쉬웠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놀이인데 단오에 이 놀이를 즐겼대요. 여기 잘 보면 딱 봐도 그림이 보여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삿바나 바지에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서 상대방을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민속놀이는 단오 때 즐긴 씨름이 되겠습니다. 고싸움 놀이는 굵은 줄로 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옷고름처럼.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인 거죠. 옷고름처럼 그 굵은 줄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고수가 탑니다. 둘이 겨루는 거예요. 밑에 이제 사람들이 받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편을 밀거나 그래서 고수를 떨어뜨리거나 상대방의 골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속놀이. 꽃싸움 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많이 즐겼던 놀이고요. 널뛰기는 잘 알잖아요. 널을 놓고 이렇게 뛰는. 널뛰기는 단오나 설이나 추석 때 모두 뭐 관계없이 즐겼던 놀이가 되겠고,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 때 그 여성들이 둥근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췄던 그런 민속놀이 잘 알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모산 일대에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대요. 동모산 일대에 나라를 건국한 사람, 바로 발해 대조영이 되겠죠. 발해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은 당에 저항하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 기슭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발해가 되겠지.
이 국가는 점차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문사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문사라는 절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완성된 절이죠. 그의 아버지 문무왕 때부터 이제 건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문왕이 가문사라는 절을 완공하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을 제작한 거 이거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초조대장경은 누구를 막기 위해서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무찌르고자 만든 그런 대장경이 바로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소실이 돼요? 몽골 침입 때 이게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탔다라는 거. 또 몽골 침입 때는 또 뭘 만들게 됩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잖아요.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제작한 팔만대장경이 있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도라는 신성지역이 있었다라는 거. 초기 철기 시대 사만의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을 천군이 다스렸죠.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렸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사만사회는 재정 분리사회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와 정치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발해 9세기 선왕 때 당나라에서 그만큼 전성기였다라는 거죠.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금동대향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향로일까요? 백제 거죠. 그래서 백제 금동대향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유물로 이 국가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만 봐도 이게 백제 시대의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백제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를 복속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초기 설기 국가였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의 그 옥저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가 나중에 다 고구려로 편입이 되죠. 옥저를 복속시킨 나라 고구려가 되겠고요. 고구려 태조왕 때 복속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건 고려의 왕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네,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지역, 사비는 지금의 부여지역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백제 수도 천도 순서도 정말 빠짐없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이거 천도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위례성, 한성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서울 지역이고 여기에서 웅진, 사비로 천도한다라는 거. 웅진은 공주, 그다음에 사비는 오늘날 부여 지역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제 수도 천도 순서가 되겠고요. 웅진성으로 천도한 왕은 문주왕. 초급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급, 고급 또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사비로 천도한 왕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잘 나옵니다.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백제 중흥기를 이끌었던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건 고구려 을지문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을지문덕이 오늘날 청청강, 살수 지역에서 수의 군대를 대파하게 되죠.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청주 흥덕사에서 편했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야.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 현존하는 금속 활자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 다 중요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려시대 활판으로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앞에서 지금 친구들이 얘기한 그 특징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주 흥덕사,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또 현존하는 활판 인쇄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농사직설 한번 볼까요? 농사직설은 조선시대 세종 때 편찬한 농서입니다. 농서.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의 것들을 갖다 그대로 쓴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지형도 다르고, 그러니까 토지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달라서 농사 짓는데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자 세종 때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해초. 통일신라 시대 해초 스님이 쓴 책이죠. 시대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선이고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해초 스님이 어느 지역을 가서 인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 지역을 보고 와서 쓴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왕이죠. 한자로 갈왕, 오천축국. 당시 인도가 5개의 나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5천축국을 보고 온 뒤에 쓴 기행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구정강대의 다란이경은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거고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잘 나오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탑이죠. 이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 불경이에요. 보면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길죠.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의 특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존하는 이거는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었다면 이거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판. 알겠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이것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종도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왕인데요. 선생님이 고려시대 왕은 초급에서는 크게 4명의 왕만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려 전기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공민왕. 이 4왕의 업적만 잘 정리해 두시면 고려시대 왕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광종에서 기억해야 될 건 선생님이 노과광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노과광, 꽈강하면 안 된다 해서 노과광 기억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도를 실시한 왕이 광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말하려고 했었던 왕이 광종이 되겠고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당시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검사해가지고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관리에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관리들의 그런 그 등급에 따라 복색을 제정해가지고 관리 등급을 구분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 광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2목을 설치했다.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지방 행정 조직이 12목이었고 그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건의로? 최승로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광종의 업적 맞네요. 정답 2번. 노과광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과광.
후주에서 온 중국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별무반을 조직했다. 별무반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군 중심이었죠. 기병 중심으로 싸운 조직 별무반이 되겠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 이 천리장성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연개소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연개소문. 여기서 이 천리장성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리장성을 고구려로 봤을 때 연개소문으로 이제 답하시면 되겠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거란 침입 이후에 만들어진다라는 거, 강감찬의 건의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리장성 고려하고 고구려하고 잠깐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천리장성이 두 번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먼저 수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많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고구려의 전쟁이 많았었죠. 대표적인 전쟁이 살수대첩 있었고요. 대표적인 전투.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게 이제 고구려 시대의 천리장성이 되겠고요. 그 축조를 주관했던 인물이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구려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북방민족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거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기억하실 거예요. 서희가 막았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 획득했고, 양규의 활약이 있었고, 3차 때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동해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쌓은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이게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이라는 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화폐가 나와 있는데요. 고려시대 화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도 볼 수 있는 건원중보. 고려시대 성종 때 만들어진 최초의 화폐가 되겠고요. 가는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리병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이것을 은병이라고 얘기하고 이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이것을 활구라고도 불러요. 입구가 넓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잘 보면 호리병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고려시대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서 만든 화폐다라는 거, 은으로 만든 화폐고요. 해동통보는 숙종 때 이제 발행이 된 화폐가 되겠습니다. 은병도 역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로 우리가 이제 중급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을 알려주자면 의천의 건의로 숙종 때 화폐를 많이 주조하게 됩니다. 의천이 송나라를 갔다 왔는데 송나라에서는 화폐 사용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시기에 화폐 주조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병도 있었고요.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등등등 많은 화폐가 주조가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화폐가 크게 유통되지 못해요. 은병 정도, 은으로 만든 화폐는 외국과 무역할 때 주로 쓰이긴 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화폐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화폐에 대한 인식보다는 쌀, 뭐 옷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이다. 이거는 건원중보예요. 건원중보에 대한 설명이고 청해진터에서 발굴된 화폐이다. 청해진은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건설한 해상 무역 기지잖아요. 완도 지역에 건설한. 그럼 관련이 없죠. 시대가 완전 틀렸죠.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만든 화폐다. 이거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이 화폐도 역시 중요해요.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가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화폐는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는 널리 쓰이게 되죠. 상평통보에 약
6배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이 당백전입니다. 이런 화폐를 찍어서 발행하게 되니까 화폐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백성들에게 큰 불만을 사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은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화폐이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호리병 모양을 본뜬 건 아니지만 이거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본떴지만 모양 자체는 호리병 모양이에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밑줄 그은 이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련 스님, 이번에 저술하신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련 스님이 쓴 책 하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 삼국유사가 있을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죠? 정답은 3번. 이 책에 불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 전설, 설화, 풍속 등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린 그 최초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삼국유사.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우리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 팁을 줬었던 것 같은데 삼국사기가 먼저예요? 삼국유사가 먼저예요? 삼국사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건 김부식, 고려시대고요. 같은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쓴 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옷 다음에 이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옷, 이응. 아, 사기가 먼저구나. 네, 이응, 이응. 네, 시옷, 시옷.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기, 김부식, 시옷, 시옷. 삼국유사, 이련, 이응, 이응.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동국통감 한번 볼까요? 동국통감은 고려 성종 때 서거정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서 쓴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쭉 기술한 역사책이 되겠고요. 동사강목은 조선시대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실학자죠.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역시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제왕운기는 고려시대 이승휴라는 사람이 중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쓴 건데 시로 표현했어요. 시. 그래서 역사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의 문화유산과 이를 만든 국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묻는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한능검에서는 이 탑 혹은 불상, 뭐 그림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와 있어요. 이거 백제에 있는 거지 부여에 있으니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신라 분황사 모전석탑, 요 경주에 있잖아요. 이거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덕 여왕 때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선덕 여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이것도 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모전석탑입니다. 전탑의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거죠. 전탑이라는 건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로 쌓은 탑을 전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벽돌 모양으로 돌을 쌓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벽돌이 아니라, 모양은 벽돌 모양인데 이것은 벽돌이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탑이에요. 석탑.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월정사 팔각 국층 석탑이 나와 있어요. 평창에 있죠. 평창에 있는 거. 맞죠? 이것도 고려시대의 탑이죠. 고려시대의 탑은 다각, 다층이 특징이에요. 다각, 다층. 이렇게 각이 많고 팔각, 구층, 층수도 높고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불국사 다보탑이 나와 있어요. 불국사 다보탑이나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이런 것들은 조선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지도에 보니까 만적의 난,
망이망소의 난, 그 다음에 효심과 김삼이의 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하층 봉기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만적은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꿈꾸면서 난을 일으켰었죠. 이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외치면서 뭐 왕, 장군, 재상 뭐 이런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신분 해방을 목표로 난을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사전에 발각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주 명학소에서, 여기는 공주 명학소입니다. 일어난 난, 망이망소의 형제가 일으킨 난이 있습니다. 이 소 지역은 향과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거 잘 알 거예요.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던 구역이고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그런 특수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민은 아니지만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세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난이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문과 초전에서 김삼이와 효심은 농민들이었어요. 서로 연합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민중의 저항이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무신집권기에 하층민들이 많이 봉기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신집권기에 자기네들끼리 세력 다툼으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봉기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무신들이 자기네 농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백성들의 것을 많이 수탈했었죠. 세금도 더 많이 거두고 수탈하게 되면서 이렇게 민중의 저항이 무신집권기에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기 호족의 성장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왕건, 그 다음에 견훤, 궁예, 양길, 기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조선 후기 농민봉기 기억해야 될 것은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뭐 국내에서도, 저기 만주 지역에서도,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서도 크게 활약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보니까 고려시대의 이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훈요 10조에서 강조하고 있대요. 연등회와 함께 고려의 중요한 행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등회 하면 기억해야 될 게 팔관에 같이 따라다녀야죠.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 여겨라 라고 강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불교와 도교 및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행사였어요. 그냥 불교 행사만이 아니라 불교, 도교,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 요소들이 혼합이 된 행사였다라는 거, 고려시대 팔관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옳지 않은 거. 외국 사신도 참석하였다. 외국의 사신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같이 즐겼고요.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창은 오늘날 안동 지역이에요. 이 고창 전투에서 유래된 건 뭡니까? 바로 차전놀이죠. 차전놀이. 동체 싸움이라고도 하는 이 차전놀이. 누굴 기억해야 돼요? 후백제의 견훤과 그 다음에 고려의 왕건이 고창 지역에서, 이제 오늘날 안동 지역에서 싸운 그 전투에서 유래한 게 차전놀이고요. 이때 누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까? 왕건의 고려군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해 상인이 와서 특산물을 바쳤다. 외국 사신들, 상인들 와서 참석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참석자들이 음악과 무용, 놀이를 즐겼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매년 추수 후에 행해졌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승려 출신이자 장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몽골이 쳐들어오자 처인성에서 크게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 하면 기억해야 할 인물 있죠. 김윤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적장 살리타를 크게 사살하게 되죠.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후에 충주성에서도 싸우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공을 세우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비문서를 확 불태우게 되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제 몽골이 막 쳐들어왔을 때 충주성에서는 높은 고위 관리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 그런 노비들, 그 다음에 잡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별거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 충주성을 지키게 되죠. 이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비문서를 불태우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벼슬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기를 북돋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김윤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희 한번 볼게요. 서희는 고려시대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 1차 침입에서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 지역을 획득한 인물이고요. 용가는 여진족을 정벌해가지고 또 동북 구성을 축조하기도 한 인물이죠.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편성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강감찬도 역시 거란족입니다. 거란 이것은 3차 침입 때 거란 1차 침입 서희, 거란 2차 침입 양규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 거란 3차 침입 강감찬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죠. 라는 거 정리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한국인의 생활을 바꾼 역사 인물 해가지고 문익점이 나와 있습니다. 문익점 하면 목화! 로 유명하잖아요. 목화씨를 심는 농부,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목화를 보급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솜이불도 만들고 솜옷도 만들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 날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전차를 운행하는 운전수, 전차. 전차는 지상 위에, 레일 위에를 달리는 전동차죠. 지하철이 지상 위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다 언제 들어온 거예요? 개항 이후 때 들어온 거죠. 광해원에서 진료하는 의원,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역시 개항 이후,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도 역시 다 개항 이후에 발간이 된 신문이죠. 그래서 2, 3, 4번은 개항 이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곳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조선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 이제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를 모셔놓은 곳인데요. 왕과 왕비의 이름, 그 다음에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이런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했던 곳이라는 거죠. 바로 종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왕의 은덕에 보답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조선의 종묘가 되겠고요. 사직단은 조선이 농본주의 국가라는 거 잘 알 거예요.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보고 굉장히 중시 여겼죠. 그래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 이 종묘와 사직단, 사직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죠. 한양 도성의 남쪽에 있는 남대문입니다. 네, 창덕궁은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서울의 궁궐 5개가 있죠.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그다음에 창경궁, 그다음에 경희궁, 덕수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이 창덕궁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은 이 전투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해가지고 묻고 있는데요.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하깃진 전법으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대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고 하깃진 전법, 학이 날개를 편 듯한 모양으로 적군을 에워싸서 크게 일본군을 섬멸했던 대첩이었죠. 한산도 대첩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라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네, 진주대첩은 김시민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군의 활약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을 가리켜서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평양성 전투는 유성룡이 활약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군만이 아니라 조명연합군의 활약으로 평양성을 탈환했던, 다시 되찾았던 전투예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군이 왔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때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활약을 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조선의 다양한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대요. 유교 윤리를 잘 실천하도록 보급하기 위해서 충신, 효자, 연려 그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 세종 때 발행한 바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이 삼강행실도의 도는 이게 그림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글과 그림으로 써서 기록해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만들어진 의서입니다. 허준이 지었고요. 광해군 때 보급하였다라는 거.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그런 약초들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치료법 이런 것들을 소개한 대표적인 의서가 되겠습니다. 의학서적이고요. 악학괴범은 대표적인 악서예요. 악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괴와 악보 같은 것들을 성종 때에 정리한 악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방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의방유치는 세종 때 발행한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설명했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허준의 동의보감 정도니까 이것과 이거 잘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래요. 조선시대 민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민화를 모아서 전시를 해놨는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해나 나무, 동물 등을 소재로 해서 서민들의 정서와 소망을 담아낸 그림입니다. 라고 민화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화는 이렇게 소재가 다양했어요. 해, 나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소재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라는 거. 일정한 그리는 형식이 없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서민들의 정서,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다라는 거. 시장에서 사서 집안을 장식하기도 했던 그림이죠. 굉장히 실용적인 그림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민화 어떤 것입니까? 바로 2번에 있네요. 까치와 호랑이의 그림을 그린 작호도. 가 대표적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호도뿐만 아니라 문자도, 백수, 백복도 이런 것들, 화조도 이런 민화들 그림으로 좀 알아두세요. 미인도는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죠. 풍속화고 이것은 신윤복이라는 풍속화가가 그렸다라는 거. 신윤복의 작품, 그 다음에 김홍도의 작품, 풍속화가 대표적인 두 사람의 작품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고사관수도는 고사, 높은 선비가 관수, 물을 바라보고 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건 조선 전기에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에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이에요. 진경산수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산천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지도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만든 사람은 김정호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대요. 이것만 봐도 이거 대동여지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목판으로 제작이 되었고 목판으로 다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인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 또 특징을 들어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목판으로 다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22개로 나뉘어서 22개 분첩 절첩식이라고 하는데요. 나뉘어서 휴대하기 쉽게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나뉘어서 제작을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대동여지도가 되겠고요. 팔도 총로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가 되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역시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한 전도라면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이거는 동양에서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태종 때 만들어졌고요. 근데 세계 지도라고 하기에는 약간이 아니죠. 큰 왜곡이 있습니다. 큰 왜곡이 있죠. 이게 중국이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세계가 거의 중국 중심이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확대해서 그렸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조선과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지도는 조선 후기 정상기가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상기.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나오면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려만국 전도, 만국 전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오늘날 세계 지도하고 비슷할 만큼 정교한 세계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탈피하게 되고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지도가 이거다라는 거. 이건 조선 후기에 전래된 지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조선 후기 실학자고요. 열하일기를 지었대요. 열하일기 하면 이거 박지원이구나. 연암 박지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열하일기는 청나라, 열악 지역을 다녀와서 청나라를 기행하고 와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수레와 선박 이용을 확대하자라고 주장한 인물 바로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이익. 조선시대 중농학파 실학자입니다. 실학자에 크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실학자들이 있는데 박지원이나 박제가, 홍대용 이런 사람들, 유수원 이런 사람들은 중상학파 실학자예요. 중상학파. 상공업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주장한 인물들이죠. 중상학파 실학자들. 이익과 정약용은 중농학파 실학자예요. 이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뭘 강조했겠습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강조했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송시열은 조선시대 문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론의 영수였어요. 우리 친구들 노론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직 붕당을 세부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붕당에 이제 노론이 있는데 서인에서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된 노론이 있는데 노론의 최고 우두머리였고 효종과 함께 북벌을 계획했던 인물입니다. 효종의 사부이기도 했죠. 북벌을 계획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김홍도의 서당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풍속화가 김홍도의 서당. 이 그림은 조선시대 이것의 수업 모습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어디의 모습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너무 쉽죠? 서당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당.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천자문이나 소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한번 정리합니다. 국학은 통일신라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국자감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 그 다음에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영조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조, 조선 후기의 왕인데 균역법을 실시했다. 군포를 1년에 원래 2필씩 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 2필을 한 필로 줄여준 법이죠.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법이다.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은 법전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이 경국대전이 있었죠. 성종 때 완성이 된 경국대전. 그 이후에 이제 좀 보완해서 만든 법전이 속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국대전의 속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을 준설했는데 한양이 홍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물이 이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 청계천에 있는 그런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했던
했던 왕이 영조죠.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청기천준서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했는데 동국문헌비고는 쉽게 말해서 백과사전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편찬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영조의 업적 한번 골라볼게요. 경복궁을 중건한 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그 다음에 장용령을 설치한 거. 장용령이라는 것은 국왕 친위 부대입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조 때의 업적이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 건설도 역시 정조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탕평비를 건립한 거. 이게 바로 영조의 업적이 되겠네요. 영조 때 탕평책을 실시한다는 거 알 겁니다. 정조 때도 역시 탕평책을 실시해요. 둘 다 영정조 시기에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이 탕평책은 당시 붕당 정치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여러 개의 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막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를 특정 당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등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탕평책을 실시한 겁니다. 영조 때 그 탕평책 실시를 알리면서 탕평비를 건립하게 된 거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정치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홍경래를 따라서 힘들게 싸웠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그래도 앞으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 묻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홍경래의 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1811년 순조 때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백성들이 이제 봉기한 하나의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평안도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안도 지역. 다른 말로 뭐라고도 나오냐면 서북지방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평안도 지역 차별대우, 서북지방 차별대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인데요. 이 지역은 청과의 그런 상업교류가 활발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냈는데 관직 임용이 안 됐던 곳이 이곳이에요. 중요한 관직에 관리 임용이 안 되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홍경래가 10년 동안 이 난을 준비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막 장악하고 막 선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관군에게 진압되어서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되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는데요. 이 시기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발생한 시기의 정치 상황. 그럼 이 시기가 언제냐? 순조 때인데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순조, 헌종, 철종 이 시기는 바로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왕에게 실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혼인관계에 있는 그런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부정과 부패, 비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 부패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의 문란함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이 시기죠. 또 세금 걷는 제도의 문란함,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그런 문란함이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도 있었고 그 뒤에 진주농민봉기, 그 다음에 그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는 훈구파와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구와 살인 간의 그런 갈등,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네 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 네 번의 사화에서 다 살인이 화를 당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사화가 되겠고요.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시기를 한번 보면 이건 조선 중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부터 그 이후 때 쭉쭉쭉 일어나니까 조선 전기, 중기 정도가 되겠고요.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이 되겠죠. 고려 후기 원간섭기. 특히 원간섭기 지배 세력이 권문세족이고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거 맞네요. 정답은 3번. 이건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사화는 조선시대 전기 중기, 그 다음에 권문세족 등장하고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세조정치 조선 후기, 문벌귀족이 형성된 거 이거 고려 전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 대표적인 가문들 있잖아요. 이자겸이 있었던 경원이 씨 가문, 뭐 해주채 씨 가문, 김부식의 뭐 경주김 씨 가문 이런 데가 문벌귀족 가문이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볼게요.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조선 15대 왕인 이것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 이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래요. 조선 15대 왕. 뭐 태정태세 문단세 세워봐도 되고요. 그 뒤에 보면 아주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죠.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되었어요. 대동법을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왕 광해군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인조로 인해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폐위되게 된 왕 광해군이 되겠죠. 광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광해군이 되겠죠.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의 업적 골라볼게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 개척은 누구 때예요? 세종 때죠. 세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압록강 부근의 사군, 그 다음에 두만강 부근의 육진을 설치하게 된다라는 거. 사군 지역에 파견한 사람은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진 지역에 파견한 사람은 김종서다라는 거. 그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군. 여기 있으면 여기 사군. 여기 두만강 유역의 육진,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여기 백두산 지역에서 백두산 지역에 세운 비석인데요. 이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청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영토 국경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죠. 백두산 정계비.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벌 효종 때 일이고요.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게 바로 광해군의 업적이 되겠네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 다음의 왕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위쪽에 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명나라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는데 명은 당시 세력이 많이 약화되는 상태였고 후금은 세력이 막 강성해지는 상태였어요. 근데 조선 임진왜란 때 명이 파병을 해주게 되지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더욱더 명의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노려서 후금이 명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광해군이 우리가 명을 도와주면 지금 막 뜨고 있는 후금에게 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고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 외교 정책이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죠. 강옥립으로 하여금 파병은 합니다. 파병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에서 항복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후금에 항복하게 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된 거. 이것을 빌미로 결국에 인조 반정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폐위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고종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을 환구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대요. 언제입니까?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다음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그 아관파천 이후에 1년 뒤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자주국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97년의 일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 위화도 회군 언제적 일입니까? 고려 말 때 일이죠. 1388년에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이제 파견이 되었는데 요동정벌을 하지 않고 압록강 하류에서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서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네, 지편전 설치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세종 때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이라는 거 알 거고 네, 통신사를 파견한 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잠깐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또 이후에 일본의 국교 요청으로 다시
다시 파견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총 조선 전체 한 20번 정도, 20회 정도의 통신사 파견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1882년 중요한 연도가 나와 있고요. 오늘 구식군인들이 선해청을 습격했다.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이모년인데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바로 이모군란 관련된 사건이죠. 이모군란. 왜 난을 일으켰어요? 앞에서 우리 별기군 잠깐 했었는데 그 별기군은 신식 군대였죠. 여기 있지. 볼까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인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일본인 교관 밑에서 일본의 그런 근대적인 무기로 훈련을 받았는데 구식 군인들은 월급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밀린 월급으로 받은 쌀에 온전한 쌀이 아니라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가 표출이 되어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 18 빨리 내놔. 18 욕을 하는 거죠. 18 빨리 내놔. 우리 밀린 금요 빨리 내놔. 188이 연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군란이었고 나머지 한번 봅니다. 신미양요 1871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미국이 강화도를 쳐들어왔다. 이때 누가 활약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까요?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는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구분해 두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두 문자만 적어서 앞글자만 적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병인양요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병프 정, 양, 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제, 비, 광, 어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병인양요는 병인 받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 때문에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예요. 누가 쳐들어왔다?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퇴각하는 길에 외교장각에서 우리나라 의궤를 약탈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를 와서 통상수교 요구하다 결국에 이게 이제 불태워진 거지.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된 거고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지? 광어 맛에 새로운 재미가 들렸다. 신재미 광어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을미사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거 알 거예요. 아관파천은 1년 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입니다. 고종이.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퀴즈 대회가 나와 있는데 일제의 진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기 위해서 1907년에 시작한 운동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일제의 진 빚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갚아보자 라는 국채 보상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채무를, 국가의 채무를 우리의 힘으로 보상해보자 라는 경제적인 자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뭐 여자들은 비녀 팔고 반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성금을 하기도 하고요. 금주, 금연해서 성금을 모아서 국채 1,300만 원을 갚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통감부의 방해로 이제 중단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3.1운동은 아이고 3.1운동 기억하세요? 아이고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준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잘 알 거고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둘 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때 고종 장래일 때 그것을 계기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때 순종 장래일 때를 기하여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심화해서 들어가면 이 시기 때 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같이 만세 운동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1년 뒤에 1927년에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신간회가 창설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일본 남학생이 기차, 광주에서 나주간 통학 열차에서 우리 조선의 여학생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겼죠. 그래서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반발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지.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와 있네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운동에 헌신했대요. 삼흥학교라는 학교를 세웠고요. 연해주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 연해주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고 동지들과 함께 단지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하겠다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죠. 왼손 약지를 잘라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을 쓰면서 내가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그 단지의 회원들, 동지들, 안중근을 비롯한 이제 그 11명의 회원, 포함 12명의 회원들과 함께 단지회를 조직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왼손 약지의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잖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골라보래요. 어떤 일을 했는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1909년의 의거 사건 맞네요. 정답 1번.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입니다. 저격해서 사살하게 되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이거는 누구입니까?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명훈과 장인환은 스티븐스 친일계 외교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친일파예요. 그래서 야 니네 한국, 니네 일본에 그 지배받는 거 영광인 줄 알아.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완용 같은 충신이 니네 나라에 있는 거 그거 진짜 니네한테 영광이야. 이런 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이제 사살하게 됩니다. 둘이 원래는 잘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청산리 전투하면 김좌진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김좌진 장군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같이 이제 여러 부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게 된다라는 거. 중급에 가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의 활약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인물 아주 용자였죠. 누굽니까?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그다음 윤봉길의 의거 활동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그 병프 정량 외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사건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은 뭐예요? 병인양요 얘기하는 거죠. 외교 장각에 있었던 왕실의 물품과 책을 약탈해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궤죠. 이렇게 빼앗겼던 조선 왕실의 의궤는 프랑스와의 협상으로 마침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언제? 2011년에 영구 대여 형식으로 이제 이게 반환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의궤라는 것은 왕실, 궁중의 그런 주요 행사 같은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이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그때 막 이렇게 색깔 다 칠해가지고 글과 그림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돌아오게 된 거 2011년이고 병인양요 때 이때 외교장각의 문화재들을 약탈당하게 된다라는 거. 병프, 정량, 외 아까 써줬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러일 전쟁 언제 있었습니까?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외교권 빼앗아 가죠. 청일 전쟁 언제 있었습니까? 1894년이에요.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는데 역시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봉오동 전투 1920년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청산리 전투와 같은 시기예요.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군 부대가 활약해서 일본군을 또 대패하게 된다라는 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만주 지역이었지? 자, 36번 볼게요. 가시기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보니까 갑신정변이 발발한 이후의 사건, 또 독립협회가 결성되기 이전의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기 물어보는 문제,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신정변이 1884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었죠. 이게 일어난 다음에 독립협회가 189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알아둬야 할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면 1894년 딱 1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있었고요. 이 시기에 갑오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5년에 뭐가 있었어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요. 을미사변. 그 다음에 1896년에 독립협회 결성 이전에 아관파천이 있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처소로 옮긴 사건이었죠. 아관파천. 그러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잖아. 그것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는데 잡혀가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죠. 전봉준이 지금 체포되어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광복군 나와 있는데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충칭 지역에서 1940년 충칭 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 김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 총선거 때 투표하는 유권자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1948년 5월 12일에 행해진 선거죠. 6월 민주항쟁 언제 있었습니까? 1987년에 전두환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죠. 이때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게 해줘라 라는 직선제 개헌 요구가 있었고 이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단체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여기 보니까 한글과 관련된 단체인가 봐. 한글날 기념전시회라고 나와 있어요. 제 옆으로 보이는 현수막의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이윤재,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던 이 단체의 회원들이 1935년에 찍은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과 관련된 단체, 한글 연구, 그 다음에 한글을 보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활약했던 단체가 뭡니까? 조선어 학회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선어 학회는 한글을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일들을 합니다. 표준어를 제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큰 사전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일제의 방해로 잘 되진 못했는데 우리말 큰 사전 이런 것들 시도했다라는 것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의열단은 1919년에 누가 만들었어요? 만주에서 김원봉이 만든 단체죠. 일본의 주요 고관들, 그 다음에 주요 기관들 이런 것들 폭파하고 암살하려고 만들었던 단체가 되겠고요. 대한자강회는 그리고 헌정연구회는 둘 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다라는 거. 대한자강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고종 황제 강제 퇴위를 반대했던 단체가 되겠고요. 헌정연구회는 우리도 입헌군주정을 수립하자.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백범 김구 선생의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어요. 1931년 아까 얘기했죠. 이봉창, 그다음 윤봉길, 봉브라더스가 있었던 곳이 한인 애국단이었는데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인물. 김구 맞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어요. 1940년 충칭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상하이에서 내륙으로 일본을 피해서 일본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충칭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1940년 충칭 지역에서 주석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석을 지냈고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어요. 남북 협상이라고도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남북 협상.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가 수립될 그런 기미를 보이게 되자 안 돼.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우리 민족이 갈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러 평양으로 올라가게 되죠.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올라가고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 협상이 실패가 되면서 남한에서만 그 50총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죠. 알아두시고요.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4.19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 1960년에 일어나는데 김구 선생은 194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반대파였던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1949년에 돌아가신다라는 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된 분은 윤보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39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통일 합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와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1991년 12월에 채택했어요. 이것을 인정했고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일과 관련된 합의서 크게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통일 합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최초로 남북 그 합의서가 있었던 거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죠. 누구 때?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합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남북 사이의 화해, 그다음에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죠. 이거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 이거는 노태우 정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15 공동 선언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평양에 올라가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뭐 화해 협력뿐만 아니라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니까 노태우 정권 이 정부 시대에 관련된 설명 골라보라는 거예요. 6.25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어요. 6.25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한 건 뭡니까? 이건 휴전협정이 되겠죠. 휴전협정이 되겠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1953년 7월 27일 7.27 휴전협정이라고 얘기하죠.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언제예요? 1945년 12월이었죠. 우리가 광복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되었는지 그 세 가지 내용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하는 거, 또 그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 거. 이것도 역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통치의 내용, 요거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거. 미소 영중 4개국에 의해서 최대 5년간 대신 통치를 받는 신탁통치의 내용이 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남북 사이의 화해, 교류, 협력 등을 합의했어요. 이거네요. 이거. 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합의서는 거의 초급에서는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각각 어느 정부 시기에 언제 발표가 되었는지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1970년 근면, 자주,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지붕을 개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당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도했던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길 같은 거 다시 고치고 지붕 같은 거 허물어진 거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었죠. 근데 이게 도시 지역까지 확산되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물산 장려 운동 언제 있었습니까? 1920년대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우리 국산품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거.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개몽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교육을 강화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에 있었고요. 이상제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들이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이것도 방해로 결국에는 중단이 되고 결국에는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회유 정책으로 이제 세워주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3회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33회 문제 많이 쉬운 편이었죠? 그런데 문제와 답만 그냥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나머지 보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능검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또 출제가 되고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 선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전으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정말 아주 적합한 교재니까요. 기출 외전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와 엠주니어에서 이 기출 외전 교재를 가지고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엠베스트 엠주니어 사회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